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 증시를 보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상당히 혼조스러울 겁니다. 소위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미국의 데이터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골디락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월가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미국은 침체로 갈 거야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 아시다시피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허리케인, 태풍이 몰려온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또 그럭저럭 주가는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많은 그러한 전망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시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긴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 봤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또 오늘 나온 걸 보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골디락스 국면으로 올 수 있는데 또 이런 지표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담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처음에 그냥 전망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뭘 내면 이기겠다 해서 전망하고 내는 것이지만 두 번의 기회가 진다면 한 번 내고 내가 만약에 틀렸을 때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틀리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대응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다가온 2대 빅 이벤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마주한 이벤트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벤트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얘기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것이 높아지면서 또 소비 심리 지수나 이게 떨어지면서 부담감을 줬지만 한편은 또 호재도 있습니다. 과연 그 호재는 뭐였을까요? 이게 다가오는 이벤트랑 직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좀 너무하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말장에서 또다시 장대 음봉을 받았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최근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나 이런 주식시장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해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디커플링 장세로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들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정도는 어느 정도 올라간 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좀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니 코스닥은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항상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또 메꿀 수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도 아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 패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중방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중방 패턴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위로 잡아서 상방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방향을 아래로 잡았다 그래서 하방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방 패턴의 매매 노하우는요.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제가 2020년 3월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져서 막 주가가 대폭락을 할 때 그 유명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주가 바닥 찍고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의 주가가 가기 때문에 부자 대세 했을 때 그 매매 노하우가 그 중방 패턴 기법이었고요. 머리 갈 것도 없네요.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치킨? 그렇죠. 기억나시죠? 돌돌 치킨. 여기서 저희가 한꺼번에 무려 그 앞에는 관심주가 없다가 17개의 관심주를 쏟아내면서 여기부터 갑니다. 최소한 석 달 동안은 주가가 갑니다 했을 때 그 매매 노하우가 이 중방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소리 없이 강한 강자의 매매 노하우가 중방 패턴인데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팩트체크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때? 지금 저희 시장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나마 코스피는 그래도 여기 언저리 근처까지는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연속 금고대. 여기를 보시면 와 진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안 그러냐? 아닙니다. 코스피도 보시면은 아침에 강세 현상을 보였다가 좀 더 위로 갔다가 여기 밀린 건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덜 밀린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미 목요일 날 옵션 만길 날 이미 장대목을 두드려 맞았죠. 지금 여기를 보면 연타석입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이렇게 장대목을 맞았는데 여기 또 장대목. 왜 자꾸만 금요일날만 되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오냐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장대목 줬는데 또 장대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비해서 영국 증시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증시를 많이 보니까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오늘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금리가 어쩌다, 또 물가가 어쩌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모양 한번 보시죠. 나름 견조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새벽 2시경에 뽑아놓은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움직여봤자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 나름 훌륭하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8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다른 유럽 증시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팩트 분석부터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오늘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름대로 강세 현상을 보면서 움직였던 배경을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23만 1000만 건 정도가 이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소위 배드 이즈 굿이죠. 이렇게 실업이 높아졌다면 이건 상당히 부담을 느낄 텐데 오히려 실업 청구 건수가 이 앞에보다 22,000건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미국 시장이 나타나기 전에 전날 나타났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나왔던 상황을 보면 9월 때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번 보시죠.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여러분한테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은 그럴듯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오늘은 또 당연히 달라졌겠죠. 아침에 제가 이 데이터를 갱신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 갱신 안 했지만 당연히 얘는 밑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은 또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주느냐라는 걸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미시간대에 여기 지금 이게 이런 미가 아니라 미시간대의 소비 심리 지수나 이런 걸 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6개월 내에 여기 보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67.4, 여기 보면 77.2에서 12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게 다시 안 좋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소비하고 싶은 이 마인드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만한 것들이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 꿀팁은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져 계시다 그러면은 항상 이럴 때는 S&P 500 특히 선물지수 같은 걸 보시면서 30분봉의 우평로선이 우상향하는지 하향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나니까 아까는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이거 좀 제가 중간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10년짜리라든지 아니면 2년짜리라든지 얘가 위에서부터 연속해서
우리로 친다면은 흑산병이죠. 얘들의 입장을 보면 빨간색이지만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렸던 얘가 지금 안 빠지고서 대롱대롱 얘기 매달려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약간 위로 올라가듯이 이 영향을 곧바로 미 국채 수준에다 또다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약간 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금융정책이라든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가들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롬 파웰이 판을 깔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판을 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니 앨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 좀 뭐랄까요. 약간 모순적인 얘기고 진짜 제니 앨런이 그런 얘기 했어라고 할 정도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웰이나 제니 앨런이나 정치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뭐라고 가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CPI, PC 각종 지표가 나올 텐데요. 일단 거기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거비죠. 이 주거비가 주택 관련된 비용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아시피 우리는 집을 살 때 이자를 낼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미국은 크레딧이 어느 정도만 깔려 있으면은 거기는 고정금리. 그러면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초저금리로 내가 이 집을 사용하고 있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집을 마켓에 내놓고 집을 팔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딘가 다른 집을 이사 가야 될 텐데 다른 집을 사서 갈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기준금리가 5.5니까 비교 불가하죠. 그 높은 고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기존 주택자들은 집을 잘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는 변동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크레딧이 낮은 사람들은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지만 크레딧이 높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고정금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인 거죠. 제니 앨런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여기 뭔가 신규 주택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업자들이 원자재가 다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금리여서 도저히 집을 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줘야 그래야 주거비가 잡히고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참 이상하고 개변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주택 수요나 이건 늘어난 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트럼프가 싫다 이거잖아요.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물론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롬 파웰 자르겠다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고요. 이미 연준의 의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말을 바꿨죠. 내가 대통령 되면 임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 또 그다음에 제니 앨런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즉 정권이 민주에서 공화에서 민주로 바뀌어도 역대 전체적인 관행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패드 의장은 바꾸지 않습니다. 최소한 연임이 보장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너인데 아시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제니 앨런을 연임시키지 않고 잘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넋놓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로 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제롬 파웰을 욕하고 제니 앨런을 욕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전체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불어 치열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다음 주에 제가 빅 2대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빅 이벤트가 무슨 CPI가 있고 PPI가 있고 이게 2대 이벤트냐? 아닙니다. CPI, PPI 있고 그러면 PCI가 있는데 이거냐? 아닙니다. 그냥 얘들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우리가 온통 오늘 이거 스티어쿠션 때문에 장이 어렵지 않아 그러는데 하나 숨겨진 재료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게 거의 수면 위로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 숨어져 있는 하나의 호재, 악재를 상실시켜줄 호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가장 오늘 강의의 맵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항상 여기엔 제가 몇 가지 물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항상 이 물에는
두 가지 물이 일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더물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찬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뭔데요? 하나는 경기, 하나는 금리. 그래서 사실 하나가 조그만 게 더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좋아하지 않을래요? 좋아하지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자님입니다. 진짜. 예, 요게 심리가 있는데 요건 너무나 약한 거고요. 보통 프라이머리 키와 세컨더리 키는 경기하고 금리인데 이 두 개는 해와 달처럼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일 때는. 즉 경기가 좋아지면, 즉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재료가 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란 물은 보통 찬물로 작용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 하니까 얘가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제로금리 양쪽 하나 되면서 뜨겁죠. 보통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식 분석할 때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따르면 여러분 주로 경기나 심리를 분석하는, 경기나 금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상승장과 하락장의 추세 분석이 안 되고 2021년도에 그 주가가 그렇게 6월 25일 날 주가가 꼭지치고 3,400에서부터 1년 6개월 동안 빠지는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깡통 나고 다 작살 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성공률 투자를 하려면 트렌드 팔로잉이 첫 번째 그 성공 열쇠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지금 추세는 어떤 추세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시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뉴스의 거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도 보면 나온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를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가공 편집해서 넣어야 되냐면 얘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경기는 어떻게 움직이지, 요것만 되더라도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주제국 공부시킬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이 뉴스가 경기는 어떻게 반영하지, 금리는 어떻게 반영하지, 그럼 오늘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소비 심리가 떨어졌다, 이거 여기에 넣으면 딱딱딱 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지 보이죠. 자, 그럼 곧바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CPI가 나와? 어떻게 될까? PPI가 나와?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시장 전망은 약간 조금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뚜껑 열어봐야지 알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 연준이 많이 사용하는 PC, 이것도 발표되거든요. 그럼 얘네 세 개는 다른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들어와서 어디다가 반영되느냐? 얘들은 물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오늘 그나마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재를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5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호재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뉴스 중에서 TSMC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실적에 대해서 나왔죠. 매출이 뭐 60%가 늘어났다 이런 일이 나왔죠. 그러면 TSMC가 뭐 하는 회사죠? 엔비디아와 바늘과 실의 관계에서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4월 달에 TSMC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5월 20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도 not bad, 나쁘지 않겠구나. 그러면 지금 금리에 대한 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쩌면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부담감을 주고 얘가 찬물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 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이와 연결된 TSMC와 연결된 엔비디아도 오늘 조금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뭐 나머지 반도체도 좀 올라갔듯이 그럼 얘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한국경제TV 다른 코너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엔비디아가 실적 좋은 거는 저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 갖고 무조건 오케이 그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고 실적이 좋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의 컨센서스, 눈높이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에서 실적을 나쁘게 본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데 그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었을 때 얘가 빵 뜨는 거고, 단순하게 실적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 수강생들은 미국의 엔비디아 대주주도 할 정도로 저 밑에 $200 언더서부터 계속해서 300, 400, 500, 특히 500에서도 쉬었을 때도 어나더 레벨 그러면서 $500에서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엔비디아거든요. 저희가 얘를 때릴 때가 $900 위 $1000를 가게 맞춤 보고 여기서 때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를요. 그 애들이 실적 좋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실적 좋게 나온 게
시장이 좋게 나올 거라고 봤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니? 근데 여기도 하나의 숨어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테슬라가 한참 주고 올라가다가 $1,000에서 막혔을 때 일론 머스크는 입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발상인에게 영악하고 뭐 어떻게 보면 주가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가 $1,000에 막혔을 때 거기 돌파했던 카드는 뭘까요? 딩동댕. 정답 나왔습니까? 바로 주식 분할습니다.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주식 분할하는데 스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튕겨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나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는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물론 당연히 좋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하나를 더 우리가 바란다면 이번에 애플이 실적은 별로였어도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나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팔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견자름을 놓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요번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제 나오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 또 하나의 관건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500달러 있을 때 장장 6개월 동안 옆으로 왔다 갔다 한 거 보이시죠? 얘는 그보다 2배 상승한 $1,000달러였기 때문에 그처럼 얘는 옆에서 왔다 갔다 할 가치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번에 실적 눈높임이 거의 가 있다. 다만 차기의 분기의 실적이 차기 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될 것이냐 이 부분과 혹시 우리가 본다면 스프레에 대한 얘기가 언제쯤 나오느냐 여기도 우리가 계속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롬 파웰의 양적 긴축 완화 얘기 나올 때도요. 이 앞에 언제 금리 인하 된 얘기를 쓰냐 할 때 여러분께 이미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될 때 반드시 미국은 금리 인하부터 먼저 하지 않고 양적 긴축 완화 얘기가 먼저 나올 것이다 하고 이미 공부해놨기 때문에 내가 딱 떠졌을 때 저거 우리가 공부한 거들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1,000 돌파하면서 진짜 또다시 어나더 레벨 위에 또 다른 어나더 레벨로 갈 때 또 하나의 원동력은 그 길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테슬라한테 그 길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주에 두 개의 빅 이벤트는 뭐냐 했을 때는 오늘 또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게 높아져 버리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진짜 낼 수 있어라고 또 한 번 의심을 받은 이 찰나에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5월 20일 날 여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하나는 6월 10일 날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 개발.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여기 애플도 이번에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이번에 여기도 똑같이 자율주행에서 포기하고 AI 쪽에다가 주력하겠다. 결국 차후 먹거리는 결국 AI라는 데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와 애플과 엔비디아의 5월 20일과 6월 10일 요 사이에 얘가 앞으로 경기돼서 어떤 맥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또다시 하루아침에 골드락스에서 스택업 포지션의 얘기 나온 그 이유가 물가만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러다가 지금 또다시 경기 침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계속 손바닥 뒤집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의 체크포인트는 항상 여러분의 습관을 이 재료만 갖고 하면 이 뉴스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심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제3의 변수에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요걸 여기다 자꾸만 집어넣는 연습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얘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계속 같이 맞춰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PI나 PPI나 얘를 좀 예측해 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가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안심만 할 수 없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WTI의 중간가 법칙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CPI가 6월 달에 9.1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자, 이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4월 달 때 5월 달 나올 때 얘는 이 유가의 중간가 법칙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약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영향을 CPI나 PC에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 중에서 이 유가 말고 아시다시피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 주거비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게 멈췄거나 약간 하향 조짐을 보여줬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그게 나와서 이게 내려가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유가나 이런 분 일단은 벌써 사람들이 자동차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높으면 이거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때 9.1 CPI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가 CPI가 얼마가 나오든지 그때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럴 때 바로 뭘 봤냐면 이게 막 유가가 이 앞에서 20이 쌍봉을 주면서 여기서 장대봉을 주면서 내려갔던 적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드디어 유가가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요번에 나오는 CPI가 설령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발표되는 이 다음 주에 이 나타날 이 내용을 보면 드디어 중간값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CPI나 아니면 PC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나의 정점으로 보고 얘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건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10시 반에 추가 디테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얘는 다소 높지만 이게 지금 현재 밑으로 다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not bad, 나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 물가의 부분과 그다음에 TSMC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많이 제 역할을 해주느냐.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전망에서도 굉장히 긍정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경제 지표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엔비디아라고 쓰고 경기다, 실적이다라고 했듯이 오늘 TSMC가 이 악재를 어느 정도 커버해줬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시장은 나름 견조한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 미국 증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그럼 도대체 why? 왜 국내 증시는 이 모양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최근에 가서 부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우리가 1350원에서 원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뭐든지 관리거든요. 주가도 관리, 환율도 관리, 항상 모든 것이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1350원에서 얘가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여기서 립 서비스가 뭐가 없는 바람에 주가 환율이 확 뛰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1,400원에서는 분명히 관리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여기서 일본과 공조가 되면서 딱 두들겨 맞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즉 이 차트는 달러 차트잖아요. 달러 가격이 가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얘가 요게 최근에서는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 하느냐? 올라갈 때는 얘는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환율은요. 50원 단위로 끊어서 보는 분석의 도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450원 뚫었어? 그러면 다음엔 1,400원에서 막히겠네? 막혔죠. 근데 얘가 밑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받치고 있냐면 1,350원에서 받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 국내 시장이 지금 나타나듯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못 가는 약간 디커플링 같은 이 현상을 얘가 커버하고 주가가 확 날아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다시 내려가면서 1,450원을 확 뚫어야 국내 시장도 2,800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게 아니면 우리도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계속 두드말 갈 수 없다. 그래서 환율의 차트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미국의 10년만기, 2년만기를 보면 내려가다가 약간 밑에서 주춤거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하단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아, 달러가 약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1,450원 뚝 내려갈 거야. 아니야. 쉽게 안 빠질 거야. 과연 여러분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환율에 대한 분석은 환율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했죠. 제롬 파웰과 제일런이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정치판에. 그 중에 가장 기포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연준이 어쨌든 9월 달부터 국채를 갖다가 하는 것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확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 있다는 것은 환율에는 긍정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더라도 막 확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막 1,400원 뚫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주가의 흐름도 거기에 맞게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요.
아까 서두에 우리 사회자분이 유럽 중심의 이름들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영국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였어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화했는데 영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자꾸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달러와 비달러 간의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가장 마켓셔가 큰 것이 바로 유로화인데 이 유로화와 또 영국의 파운드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우리 미국하고는 달라. 우리는 어쨌든 틈만 나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달러를 또 강하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쭉쭉쭉 내려가다가 제대로 뻗지 못하, 이 주가 흐름도 제대로 위로 뻗지 못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어차피 1350원에서 여기에 막혔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분간 환율은 요 근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당분간 좀 더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그렇다면 지수 쪽의 방향이 어느 특정한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수를 이렇게 약간 묶어놓은 상태에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묶어놓은 상태에서 당분간은 개별 종목장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착안해서 매매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저의 내피셜 마지막 마무리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두 개의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빅픽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픽처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분석할 때 어디가 필요하냐면 바로 요 지점이 필요합니다. 아마 요 그림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요게 언제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19 터질 때 주가가 밑으로 훅 빠질 때입니다. 근데 얘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얘는 조정받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중방의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텐데 여기서 써놨습니다. 큰 게 중방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보라색 선이 요게 240이거든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240. 역시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이것은 별도 10시 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 주가 대세 바닥으로 잡을 수 있던 기법이었다면 또 가장 가까운 거 여기 있잖아요. 돌도 지키기 바닥입니다라고 잡았던 기법이 이 중방 기법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얘가 지금 올라가도 그냥 갈 수 없는 여기도 보시면 지난 8월 달이었죠. 지난 8월 달에 여러분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넣으시든지 여기 일시 관리됩니다라는 모든 기법들이 이 중방 기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A라는 이 그림과 여기 B라는 이 그림과 지금 여기 C 이 그림이 똑같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를 뭐 안다고 자랑질하는 게 절대입니다. 제발 막 이렇게 막 꼬여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실패해서 저도 수없이 좌절을 겪고 지나왔던 그거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께 진짜 노래 제목 말씀하다나 IOU 저는 여러분께 진짜 비치고 있습니다. 국고초방송이 태어난 이래 저처럼 국고초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간판 프로 중에 하나인 간판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니죠. 한국경제TV로 보면 사실 국고초 아닙니까? 그 국고초 방송에서 속된 얘기로 잘리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IOU 여러분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가 얻은 만큼 그건 아니어도 뭔가 같이 공유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 기법은 여름 중에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 수강생분들 그것도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노하우인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런 노하우들은 풀 수 없는 노하우들입니다. 이걸 여기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중방 240과 60이 이렇게 중방으로 그러니까 중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N자를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방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방, 상방, 하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디코턴이다라고 해야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20 디코턴 이게 예비 신호거든요. 드디어 장이 뜰려나?
하지만 이거는 예비 1차 격이고 진짜 2차 격은 이렇게 60 디쿠턴. 제가 많이 얘기잖아요. 위에서 꺾을 때 중보다 나쁘다 할 때 20 디쿠턴. 아, 주가가 꺾어지려나? 그런데 진짜 얘가 밑으로 62 디쿠턴 나오니까 장이 작살나게 빠지고 깡통 나온다고 하고 2022년도에 장을 작살나게 빠졌던 것이 이 디쿠턴 매매 노하우지 않았습니까? 그 얘를 보십시오. 얘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왜? 디쿠턴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골프를 못 칩니다. 주식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간신 1년 지나서 이제 그냥 뭐 줄이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속칭 백돌이죠. 여러분들 골프 칠 때 보면 전 잘 모르지만 백스윙 갔다가 얘를 치려면 뭔가 얘가 지면 발리기 모여서 이렇게 디쿠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 진짜 잘 모르는 얘기지만 디쿠턴 나야 되거든요. 그럼 디쿠턴 난다는 얘기 무슨 냐면 갔다가 이렇게 제꼈다가 조종을 줬다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제꼈다가 조종을 주면서 22 디쿠턴을 성공했는데 큰 거 중반에 뭐냐면 240, 60이 디쿠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2 디쿠턴이면 한 달 동안 조종이면 되는데 62 디쿠턴인데 석 달 동안 조종해야 되거든요. 이게 꺾어질 때 이놈도 여기서 그냥 갈 수 없거든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얘는 어차피 조종받아야 되는데 여기 코로나19까지 빠지니까 나오니까 주가가 더 확 빠져내려간 겁니다. 여기 요 그림 60과 240이 중방이고 A도 중방이고 B도 중방이고 여기도 중방이잖아. 이거 그냥 못 갑니다. 얘는 어디냐가 문제이지 결국 얘도 반드시 제꼈다 가야 되는 중방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게 오파예요. 여기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하게 할 때는. 여기도 보면 22, 1, 2, 3, 4, 5.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 22,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서 B타입 나온 겁니다. 쌍보. 얘도 지금 1, 2, 3, 4. 지금 5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음 주에 어떤 재료가 나오던 계속 주가는 위에서부터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틀리지 않으려면 예측만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틀리잖아요. 예측하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지수가 뭐 얼마까지 갈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한 적 있나요? 아, 이거랑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2332가 바닥존입니다. 여기가 둘둘 지킨다는 것은 이건 별도의 얘기예요. 그런 단순한 예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얘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픽처로면 얘는 어차피 한 번은 60이 디쿠턴하게서 어차피 올라가면 한 번은 제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판은 깔아놨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판은 깔아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럼 디테일. 아까 얘기했죠.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A타입이라고 하고 주가가 꼭지 위에서 조음할 때 A타입, B타입, C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기다가 20쌍봉. 친절하게 A타입의 신호와 B타입의 신호가 같이 나오면서 친절하게 나 밑에 내갈 거야를 알려주고 이게 N자가 니까 내려왔어요. 그럼 얘는 이게 상승자는 여기 내려오지 말아요. 이게 여기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얘가 받고 여기서 딛고 턴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여전히 찐꽁빵꽁의 혼조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무조건 TV에 나오면 무조건 자기 간다 떠드는 거. 저는 그거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속칭 고장난 여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얘가 저층 파트에 있기 때문에 얘 내려가도 또 과매도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얘는 큰 거 중방에 이게 중방이잖아요. 어딘가 제꼈다 가야 되는데 얘가 1, 2, 3, 4, 5권에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되냐면 올라가다가 어딘가 20을 깼을 때 특히 쌍무에서 20을 깼을 때 드디어 조정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나오고 있지 않죠. 따라서 얘는 당분간은 20 바디 코스를 내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오늘 다소 미국에서 혼조 양상을 보고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내려갈 땐 나쁘지 않는데 거꾸로 위로 올라갈 때는 이걸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음에서는 그냥 못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제꼈다가 가는 이 5일선 깜정선도 이렇게 제꼈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전히 매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는 관리를 하시면서 배수는 반드시 밑에 조정을 위해서 매수고요. 당분간은 종목 중심의 장세로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좀 더 디테일은 10시 30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